비가 가늘게 내리며 12월의 무거운 아침을 슬픔 속에 감싸는 듯했다. 은은한 빗방울들이 그녀의 오래된 회색 코트 어깨 위로 떨어지며 차가운 기운이 심장까지 스며들 듯했다. 은하는 우산도 없었지만 달려가고 싶지도 않았다. 물길을 머금은 길 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은 확실했고 이 습기 속에 익숙해져 있는 듯했다. 눈앞에 있는 고층 유리 건물은 마치 현대 사회의 괴물처럼 우뚝 서 있었다. 차갑고 번쩍이며 멀리 느껴졌다. 그것은 테크노바, 본사의 건물이었다. 여기서 인턴십을 통과한다면 평생을 위해 빛나는 문이 열린다고들 한다. 하지만 15살의 어린 소녀, 아직 풋풋한 얼굴에 오래된 옷을 입고 빗물에 젖은 얼굴을 한 은에게 이곳이 자신이 속할 곳이라 믿을 수 있을까?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은에게 집중됐다.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 손질된 머리카락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 그러나 은하는 낡은 운동화에 해진 청바지, 바느질로 이어진 스웨터, 그리고 이곳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걷는 눈빛을 가진 소녀였다. 한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이며 은하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봐, 저 애는 분명 길을 잃은 거야. 이런 데서 면접을 보고 오는 애가 이렇게 입고 오다니. 방 안에서 몇 사람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은하는 그것을 들었지만 얼굴에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는 차분히 번호표를 받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리에 앉았다. 흰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났다. 손에는 다 낡은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다. 노트 표지에는 낯선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비웃었고 고개를 저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왜 한 어린아이가 이곳에서 그런 태도로 앉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스피커에서 호출이 울렸다. 31번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선피번 유은하.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은에게 집중되었다. 몇몇은 큰 소리로 웃었고 일부는 얼굴을 찌푸렸으며 어떤 이들은 연극에서 볼 법한 해프닝을 지켜보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은하는 일어섰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갔다. 면접실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며 마치 운명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문은 그녀의 뒤에서 닫혔다. 방 안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이상한 소녀에 대해 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 어리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장난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살아가려고 왔어요. 그 말은 3명의 심사위원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들은 처음으로 은하의 눈빛을 바라봤다. 두려움도 구걸도 아닌 그저 조용한 믿음이 담긴 눈빛. 마치 물이 돌을 뚫고 흐르는 듯한 믿음이었다. 한 심사위원이 은하의 파일을 펼쳤다. 텅 비어 있었다. 상장이 없고 특별한 성과도 없었다. 그러나 자유 아이디어 항목에 송을씨로 감정 분석 AI 시스템을 설계한 도면이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충 그려진 초안이었지만 선들은 깔끔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완전히 원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이건 어디서 배운 거냐? 아버지가 엔지니어였어요. 하지만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심사위원이 눈을 깜박였다. 그는 작은 손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인 설계도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바라봤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뭔가가 싹트고 있었다. 작은 씨앗 하나, 튼튼하고 끈질기며 의심 속에서 자라나려는 씨앗이었다. 문이 열리고 은하는 나왔다. 여전히 예전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시선도 그녀를 낮추게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은하는 권력 있는 이들 마음속에 큰 물음을 남겼다. 저 소녀가 진짜 천재일까? 은하는 첫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 남부의 가난한 동네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 학원 광고가 붙어 있는 벽, 그리고 값싼 음식점들이 가득한 그곳. 매일 아침, 은하는 어머니의 집세를 내기 위해 음식을 배달하러 나갔다. 오후에는 공공도서관에 들러 저녁이면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설계도를 찾아 오래된 나무 서랍 속을 뒤졌다. 그러나 그날 오후 은하가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3명의 여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은하와 함께 면접을 봤던 지윤이었다. 그들이 은하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난한 천재가 왔네. 저 애 캔에서 식기세척기 만드는 법 배우러 온 거 아냐? 혹시 면접에서 상처를 주는 법 같은 논문을 쓰는 건가? 그들의 비웃음은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를 찢어놓았다. 늙은 사서가 고개를 들었지만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익숙한 듯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서관 구석에 있는 자신만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속삭임을 피할 수 없었다. 저 애 C급 공립학교 나왔잖아. 엄마가 저 애는 거지 같다고 했는데 택노바 면접에 어떻게 합격했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라. 아마 동정을 받으려고 가난한 척 하는 거겠지. 이번에는 은하의 작은 손이 조금 떨렸다. 화난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조금 더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속눈썹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노란 정우빛이 그의 갸름한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너는 누구인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너에게만 있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은하는 입술을 꽉 물고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손은 다시 단단해졌다. 이틀 후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월요일에 택노베 올 수 있니? 심사위원들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이번에 은하가 큰 건물로 돌아갔을 때 접수 직원은 더 이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비웃었던 젊은 여성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은하 씨. 12층으로 가세요. 12층은 특별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은하는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은하의 이야기도 중요한 갈림길로 향하고 있었다. 12층의 방은 테이블과 의자가 없고 전자칠판과 최신 컴퓨터들만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은하를 은은한 은색 안경 너머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싶어. 네가 단 한 번의 운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무엇인지. 인사도 시작도 없었다. 화면에 프로그래밍 문제 코드가 떴다. 이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봐. 그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평하지 않았다. 다시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새로운 창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마치 연주자가 리듬을 찾는 듯 했고,
점점 빠르고 일정하게 타이핑 속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는 키보드 소리가 도시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울려 퍼졌다. 남자는 처음에 어린애처럼 서툴거나 어색한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5분 후 은하가 일어섰다. 다 했어요. 네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쓴 거야? 네, 기존 방식은 최적화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남자가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라기보다 진흙 속에서 보석을 발견한 듯한 웃음이었다. 내 이름은 유은하 맞지? 이 이름 기억해두렴. 언젠가 우리 모두는 내게 길을 비켜줄 거야. 그날 오후, 은하가 택노바 건물을 나설 때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차갑고 쓰라린 바람이 아니었다. 은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비웃음은 귀를 찢을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의 믿음을 앗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은에게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돌밭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태양을 향해 자라며 경멸과 편견의 그림자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2층에서의 비밀 테스트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특별 전형을 통과했으며 택노바의 지니어스 영 프로그램 최종 인터뷰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전형에 대해 심지어 명문 사립학교에서 온 지원자들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바로 회사와 그들이 미래를 바꿀 인재들로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최종 대화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15살 어린 소녀 은하였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대기실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그 소녀였다. 그날의 인터뷰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회의실이 아니라 연구소 본관 안에 있는 오래된 나무로 된 강의실이었다. 무대 중앙에는 하나의 의자만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빛이 내려쬐고 있었다. 주변에는 택노바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대표, 유명한 스타트업 창업자, 서울대학교 AI 교수까지 5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각 지원자는 그 의자에 앉아 20분 동안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은하가 무대에 올라서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 예선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상한 소녀에 대해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아마 운이 좋았을 뿐일 거야. 한 번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은하는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오직 조용한 조명과 교수님의 펜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이미 수천 명에게 물어본 듯한 지루한 목소리로 말했다. AI가 사람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은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니요. AI는 감정을 모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이자 아픔, 그리움, 상실입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차가운 사고로 유명한 스타트업 창업자였다. 만약 당신이 10살 이상 많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은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그들이 제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대답에 심사위원은 살짝 눈살을 찌푸리더니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는 더 복잡한 질문들로 이어졌다. AI의 의료윤리, 심층 학습 모델에서 알고리즘 최적화, 그리고 시스템 오류가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들. 각 질문은 단순한 지식 검증이 아니라 은하가 얼마나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은하가 정답을 맞힌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고방식이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이지만 항상 감정적 깊이를 동반했다.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녀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고,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회에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인사 담당자가 물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당신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은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상실과 배척을 경험한 후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오늘 저는 여기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서 계속 배우고 계속 시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방안은 잠시 정적이었다. 그 정적은 보통의 침묵과는 달랐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그때 첫 번째로 손뼉을 친 것은 예전에 비웃었던 교수님이었다. 그 손뼉은 외롭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모두 손뼉을 쳤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은하를 이상한 소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온전한 이름으로 불렀다. 유은하. 은하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돌아봤다면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도 비웃지 않고 속삭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오직 조용히 진지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상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진정한 재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목소리를 낼 기회를 필요로 할 뿐이다. 운명적인 면접이 끝난 후 은하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험을 마친 후 기뻐하며 뛰어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은하는 조용히 마포구의 작은 골목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주 찾던 오래된 찻집이 있는 곳이었다. 찻집의 주인 고 씨는 올해 거의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은하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가야, 오랜만이네. 예전처럼 우롱차가 좋니?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에 가까운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로 저녁 햇살이 가득히 비추며 연기가 나는 차 잔을 비췄다. 은하는 거리를 바라보며 눈물은 없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깊은 것이 있었다. 마치 답을 얻지 못한 질문처럼. 은하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 유동민은 한국에 있는 국제기술기업의 지사에서 일하는 천재 엔지니어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이 터졌다. 동민은 기밀 프로젝트에서 AI 알고리즘을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그는 한순간에 해고당하고 명예를 잃었다. 언론은 떠들어댔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며 이웃들은 험담을 했다. 그때 은하의 어머니는 그 압박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집을 떠났다. 그저 두 아버지와 딸만이 낡고 작은 셋집에서 의지하며 살았고 그들의 유일한 자산은 낡은 컴퓨터 한 대뿐이었다. 사람들이 아빠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넌 믿니? 어느 날 밤 은하가 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요. 아빠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은하는 어린아이가 가진 단순하지만 확고한 논리로 대답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매일 밤 아버지는 은하에게 코딩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자녀가 천재가 되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은하는 편견과 싸워야 할 것이며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식과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은혜에게 남기고 싶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지식과 자존감. 아버지가 말기 신부전으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는 은혜에게 작은 USB를 낡은 틴 박스에 담아 남겼다. 아무도 없고 잠금 장치도 없었다. 그저 손으로 쓴 한 줄이 있었다. 네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면 그것을 열어봐. 은하는 그것을 5년 동안 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그날 밤 은하는 방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 안에는 비밀 문서도 복잡한 소스 코드도 없었다. 대신 하나의 비디오가 있었다. 아버지가 화면 앞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밝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네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그건 네가 아주 멀리 왔다는 뜻이야. 아빠는 천재가 아니었어. 아빠는 그저 세상의 이치를 너무 믿었던 사람이었지. 아빠는 정말로 그 알고리즘을 훔친 친구를 지키기 위해 자백했어.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나는 네 옆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네가 책에서 배지 못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 남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자신만 이해하면 돼. 은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눈물을 참지 않고 흘렸다. 그녀는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가 왜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미소 지었는지 이해했다. 그는 명예보다는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택노바가 결승전 승자 명단을 발표하자 그 명단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은 바로 유은하 15세. 나이를 초월한 인본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 5년 전액 장학금과 고급 AI 연구팀과의 개인 연구 프로젝트 기회. 언론은 속속 기사를 썼고 기술 포럼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저 아이는 누구지? 이제 그들은 물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은하는 간단한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기술은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운용될 때 가장 강력해진다고.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제 능력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요. 장학금 발표 한 달 후 유은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 곳으로 돌아갔다. 바로 택노바, 서울 본사의 건물. 그곳은 처음 면접을 보던 날 차가운 눈빛과 경멸의 시선이 가득했던 대기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에 시험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올해의 인재 채용 프로그램 개막 연설자로서 그 자리에 온 것이다. 그날 넓은 강당은 학생들, 기자들, 그리고 경력 많은 심사위원들로 가득 찼다.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예전에는 은하의 뒤에서 속삭이던 사람들. 이제는 조용히 앉아 호기심과 긴장감을 섞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유은하는 간단한 흰색 셔츠와 단정히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작은 체구를 지닌 소녀였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머뭇거리는 모습도 회피하는 눈빛도 없었다. 그 대신 충분히 많은 쓰라림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된 강인함이 느껴졌다. 은하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들고 관객을 응시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냈다. 1년 전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낡은 스웨터와 해진 신발,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진 채로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흔히 평범한 모습에서 비범함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내가 돌아갔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믿음이었어요. 너는 그들처럼 될 필요 없어. 네가 너 자신이기만 하면 돼. 충분히 좋고 충분히 끈기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첫 면접 당시 자신을 비웃던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그 여학생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은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눈에 띄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가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질문에 답하고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작을지라도 아무도 당신의 빛을 꺼뜨릴 수 없다는 걸. 은하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모든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들은 은하가 잘 말했다고 박수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목격한 것이다. 상처를 힘으로 바꾸고 차가운 시선을 포용으로 바꾸는 것. 행사가 끝난 후 은하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예전의 작은 대기실로 돌아갔다.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름표도 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몇 명의 어린 지원자들이 다가왔다.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은하 언니, 저 언니에 대해 글을 읽었어요. 저도 지방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언니 덕분에 제가 시험을 볼 용기가 생겼어요. 은하는 소년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고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은하는 다른 젊은 친구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성공만 꿈꾸지 마세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세요. 그날 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은하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곳에서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며 흙냄새와 꽃향기, 그리고 추억을 실어왔다. 은하는 휴대폰을 열고 아버지가 남긴 비디오를 다시 봤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바람에게 말하는 듯. 나 해냈어요, 아빠. 그리고 아빠가 항상 여기 계신 걸 알아요. 그날 이후 유은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지 장학금 명단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 이름이 상징이 되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의 상징.